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072명 발생했습니다. 전국 코로나 위험도는 2주째 중간 단계로 위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검출률이 27%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이르면 이번 주말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학원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이 일주일 만에 다시 해제가 됩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 4,000명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가 나온 것이 4주일 만이거든요. 다시 반등세, 그러니까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봐야 됩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는 이제 신규 확진자 4,072명이었고요. 그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게 이제 3,763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2,813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숫자에 비해서 일주일 만에 동일요일에 거의 한 1,000명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전체적인 비율로는 30%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일부 다시 증가세로 접어든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월 4주부터 1 미만으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0.98 정도 그때 이제 보여주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주 전에는 0.82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지난주에는 0.92로 다시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코로나19의 감소세는 이제 정지가 됐고 스톱이 됐고 이제부터는 다시 또 약간 증가하는 양상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누적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60만 명에서 70만 명을 넘을 때는 고작 24일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델타 이어서 오미크론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의 변화는 그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들어가면서 지난 한 2달 반 정도 동안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거의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도 지난 2달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지난 2년 동안 돌아가신 분만큼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처럼 감염력이 높거나 면역력을 회피하는 변이들의 유행, A한 것도 저희가 고려를 분명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또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처음에 조금 너무 지나치게 완화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지난 12월 달에 또 대유행도 분명히 영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단계적 일상회복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피해를 잘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아마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면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있는 상황에서 뭐 위중증이나 사망자 비율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일단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대략 한 2,7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전주에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대략 한 2,000명 정도 숫자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2배 가깝게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의 그런 상승폭을 고려했을 때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면 50%가 넘어서 우세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확산에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어떤 정도로 국내 위중증 환자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국내 데이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의 데이터 를 놓고 봤을 때는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유럽 쪽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분명히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입원율도 어느 정도는 같이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나 또는 사망자의 비율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의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위중증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의 비율은 적어 보입니다. 연구 논문들에 보면 한 절반 정도 내지는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위중증 환자 숫자는 확진자 숫자 증가에 비해서는 좀 덜할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지금까지 6명이 나왔고 네. 위중증은 7명. 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의 소아 한 명도 위중증으로 현재 산소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미크론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중증도는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워낙에 감염의 폭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자 발생 규모하고 위중증 환자의 규모는 또 더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로 발견된 곳이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에 최정점을 지났거든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그런데 그때부터 사망자가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증가를요. 예, 지금은 12월 중순에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 3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도는 분명히 기존의 변이에 비해서는 낮아 보이지만 워낙 감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의 지역별 확산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월요일마다 발표되는 지난 한 주의 전국 코로나 위험도 2주 연속 중간 단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주 낮은 단계에서 이번 주 중간 단계까지 올라왔거든요. 왜 비수도권에서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간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아무래도 이제 늘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1주간 일평균 2,399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주에 비해서는 대략 한 2.5%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이나마 이제 확진자 숫자가 약간은 감소를 한 패턴이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은 오히려 그 전주 2주 전에 일평균 1,047명에서 지난주에는 1,130명으로 거의 8% 가깝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은 약간은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곳곳에 생긴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비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단계를 하나 정도 지금 올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비수도권 현재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70%를 넘어가는 정도로 완전히 우세종이 된 모양새입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다른 이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내 집단 감염이라고 봐야 할까요? 집단 감염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역사회 확산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광주 전남 지역은 하루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400명대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이 의심자 중에서 거의 70-80% 정도가 오미크론이고 이거는 거의 전국 평균의 3배 정도 한 3배요. 26-7% 정도가 전국 평균이니까 거기에 거의 3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이 분명히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인 거는 맞는데 이게 문제는 새 집단 감염 없이 확산이 되는 좀 양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모여있는 그룹 안에서 확산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금 조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안심스러운 거는 광주 전남의 병상 가동률이 이제 이렇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분명히 40%에서 60%까지 올라는 갔습니다. 올라는 갔는데 위중증 환자는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지는 않아서요. 아까 유럽의 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분명히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환자들은 느는 것 같은데 다행히 위중증이나 사망은 어느 정도 저희가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이 입원자에 비해서 늘지 않는 거는 백신에 의한 위중증 보호 효과는 오미크론에서도 유지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백신에 의한 보호 효과들 때문에 비교적 큰 피해는 없이 그렇게 지금 감염자가 느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평택과 군산, 오산 등에서는 주한미군 군부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택, 오산 등지에서도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늘고 있는데요.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비중이 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늘고 있냐면은 저희가 대략 한 12월 달 중에는 외국인 발생이 한 주에 대략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1월 첫 주부터 늘기 시작해서 1월 첫 주에 2,000명이 넘어서 전체 국내외 발생의 한 8% 정도를 차지했다면은 지난주에는 3,500명
3,510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고 그거는 전체 국내 확진자 발생의 14% 정도에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올라갔네요. 예, 그래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평택이나 이런 외국인, 그러니까 미군 부대와 관련된 것들이 또 일부 여기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일단은 그 평택 미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와 동일한 그런 지침들을 적용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재택근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의심자가 있는 경우 바로바로 검사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미군 부대 안에서는 조금 예.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 당국과 잘 협조를 해서 좀 이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 6명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좀 확산이 심각한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이 4개 시군은 4명으로 그대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다르게 둔다고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은 되거든요. 분명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러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변이와 같이 면역력을 회피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막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효과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말쯤에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명 인원 제한이 좀 완화된 부분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조금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석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갔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네.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심지어는 일주 내지는 한 달 정도만 해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전 국가를 휩쓸고 지나간 국가들도 꽤 많은데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초기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달째 어느 정도는 지금 확산을 막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력만으로 막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중증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막아주지만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거는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미크론 변이와 같이 예방접종에 의한 방어 효과를 회피하는 변이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확산 방지밖에는 답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델타 변이의 유행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부터 비교적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막아지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본다는 방역 조치 완화는 어느 정도 걱정은 되는데 반면에 일단은 시간 제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인원 정도만은 저희가 좀 완화한 그런 정도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를 끝까지 이거를 완전히 차단해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를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렵고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하게 코로나19 감염을 지연시켜서 천천히 발생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역시 또 지난 2년간의 큰 피해를 봤던 여러 가지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큰 목표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이 어느 정도 저희가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략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건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감염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이제 모임 인원을 저희가 이제 일부 완화를 한 거고요. 이 효과를 보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은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미 연구팀이 오미크론 변이는 입속에서 더 잘 검출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러면 더 이상 코 속을 찔러도 안 돼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요. 아프잖아요. 코를 찌르게 많이 아프기도 저도 검사를 했었는데 당연히 불편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저희가 주의를 해서 좀 봐야 되는
그 결과인데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는 검체가 다릅니다. 저희가 그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이 되냐면은 일단은 시작할 때는 타액 쪽에서, 즉 구강 내에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예. 나오다가 그게 그러면서 동시에 코 안에서도 이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구강 안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빨리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이 확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코 안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배출량은 유지가 되다가 그러고 이제 일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완치가 되는데 그 중에 또 일부는 다시 그게 폐렴으로 진행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객담, 저희가 이제 가래라고 얘기를 하죠. 예. 거기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시기에 따라서 사실은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는 검체 종류가 다른데 이게 이제 저희가 PCR 검사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검사를 할 때는 제일 양성 가능성이 높은 검체를 저희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인두 검체를 표준으로 이용을 해왔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진단의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지금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빨리 진단을 할 목적으로 그리고 또 오미크론 변이처럼 그다음에 이제 신속 오미크론 변이처럼 기존의 진단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용할 신속 항원 검사를 이용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검체를 우선순위로 찾다 보니까 지금 타액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액에 대한 검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진단 시스템들은 사실은 이제 비인두 검체 위주로 평가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타액 검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단 시스템에서의 그 검체에 대한 평가가 일단은 먼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단 시약 자체도 특히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비관 검체 위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타액 검체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나 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타액 검체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검체는 신속 항원 검사에만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PCR 같은 경우에도 일부 더 높은 민감도를 보여준다는 예비 보고는 있었지만 만약에 타액 검체를 PCR에 쓰게 되면은 저희가 그 취약 검사라고 부르는 검사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 여러 명을 갖다가 모아서 검사하는 걸 못 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PCR 검사 역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타액 검사가 조금 제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저희가 타액 검사를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아마 타액은 제한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속 비인두 검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코 찌르기를 좀 안 해도 되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정확성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정부와 보건당국은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N95, 그러니까 좀 고품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KF94 같이 좀 그 품질이 좋은 거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감염 초기부터 사실 미국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아무거나라도 이제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권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에 드는 비용이나 착용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좀 약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서 이제 천 마스크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두 가지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건데요. 첫 번째는 워낙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비말을 확산시킬 위험성에 대비해서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의 마스크라면은 사실 일회용 마스크, 즉 방수가 되는 일회용 마스크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문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돌면서 지금 미국 내 굉장히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나한테서 나가는 거를 막는 목적의 마스크도 필요하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걸 막는 목적의 마스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이라면 사실 일회용 마스크는 완전히 이 부분이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차단성이 좋고 그다음에 외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자들을 거르기에 효과적인 고성능 마스크, 저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KF94 마스크라던가 미국 내에서는 N95 마스크 같은 것들이 더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미국 내에 워낙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입자들을 또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라라고 권장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마스크가 좋으면 좋을수록 외부에서 들어온 걸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권고안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가 됩니다. 다만 보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이 대규모 점포 내부에 있는 푸드코트에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돼서 이 점은 시청자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6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6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한 방역 당국의 결정은 이제 두 가지에 이제 맞춰서 내려진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아무래도 코로나19 그 유행 단계가 12월 달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행 위험이 감소했다는 그러한 판단 근거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법원에 의해서 방역 패스 제도가 이제 중단된 백화점이나 마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울 지역만 중단된 건데 네. 이제 일부 지역만 중단되는 거다 보니까 전국적인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민들의 혼란을 고려했을 때는 아예 그러면 지금 그 유행 단계가 감소했으니까 이 지역들은 이 업종들은 일부 이러한 방역 패스를 중단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건데요. 분명히 근데 방역 패스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방역 패스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거는 분명히 예방접종, 미접종군은 맞거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망자라든가 위중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예방접종, 미접종 내지는 예방접종 1차 접종자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인구 구조가 전체 인구의 대략 한 90% 이상이 예방접종을 맞았고 10% 정도가 지금 안 맞은 사람들인데 네네. 그 10%에서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다는 건 분명히 이 군이 위험군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군 안에서의 감염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이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사실 방역 패스가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역 패스로 인한 어떤 불편함 때문에 분명히 이 군 안에서 예방 접종의 필요성이 더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방 접종 미접종자들 중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의 숫자가 80세 이상이 23만 명, 예. 그다음에 70대가 15만 명, 60대가 18만 명. 해서 60대 이상으로 치면 56만 명이 지금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한 번도 안 맞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역 패스가 시행이 시작됐던 12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12월 1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한 번도 안 맞으셨던 분들이 87만 명이었어요. 예. 근데 방역 패스를 12월 중순 정도부터 저희가 강화하고 나서는 한 달 정도 만에 거의 3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예방접종을 하셨거든요. 예. 1차 접종을. 이거는 굉장히 저는 예방접종 효과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코로나19 감염되면은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이분들 안에서의 예방접종은 저희가 조금 더 시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분명히 방역 패스는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만약에 코로나19의 이런 방역 패스의 어떤 단기적인 목표, 즉 특정 위험군 안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중단시키는 목적으로서의 방역 패스는 일단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약간 완화해도 괜찮겠지만 예. 분명히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좀 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의 방역 패스는 저희가 좀 더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 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가 됐고 그 전에 학원과 독서실 방역 패스 해제가 먼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접종률이 좀 저조하다는 말도 있던데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결국 청소년 예방 접종이랑 연결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아까 많은 그 확진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입원 환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좀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가장 많은 연령대가 아이들입니다.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원율 또는 입원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감염이라고 부르는 게 위중증으로 가지 않더라도 여러 중장기적인 코비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저는 아이들도 맞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아이들한테서 저는 방역 패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방역 패스 제도를 보면 정부와 이 법원의 판단이 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바뀌기도 하면서 네. 이 3월에 법원의 판단, 이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또 학부모나 학생들은 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인 공감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방역 패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그 얘기들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정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분명히 방역 패스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위험군 안에서의 감염을 지연시킴으로써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는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그리고 또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저희가 활성화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